그는 황제가 된 뒤 가장 먼저 사람을 죽였습니다. 공신도 장군도 학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나라를 세운 영웅이 왜 10만 명을 숙청했는지, 그 공포의 통치는 왜 다음 황제에게 칼이 되어 돌아왔는지, 그리고 조카를 몰아낸 한 남자가 끝내 피로 왕좌를 지켜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명나라 초기 새 황제의 권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세기 중반 중국 대륙을 지배하던 원나라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었다. 몽골, 유목 세력이 세운 이 제국은 광활한 영토를 자랑했지만 통치 체제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황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지배층의 부패와 수탈은 날로 심해졌다. 자연재해 역시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황하의 범람이 반복되었고 가뭄과 메뚜기 떼가 농경지를 휩쓸었다. 전염병까지 창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민심은 극도로 흉흉했으며 곳곳에서 저항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1351년 홍건적이라 불리는 대규모 반란이 발생했다. 붉은 두건을 표식으로 삼은 이들은 급속히 세력을 확장했다. 일부 세력은 백년교 신앙과 결합해 움직였으며 종교적 색채가 반란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원나라의 통제력은 더욱 약화되었고 반란 세력 간의 경쟁 또한 치열해졌다. 이러한 격변기에 한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주원장. 그의 출신에 관한 기록은 명확하다. 안희성 호주 지역의 극빈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궁핍을 겪었다. 부모와 형제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10대 중반의 나이에 홀로 남겨졌다고 전해진다. 생존을 위해 그는 환각사라는 사찰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찰마저 식량난을 견디지 못했고 주원장은 탁발승이 되어 각지를 떠돌아야 했다. 이 시기의 경험은 훗날 그가 민생 문제를 직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해석도 있다. 1352년 25살의 나이로 그는 홍건적 봉기에 가담했다. 당시 곽자흥이라는 인물이 이끄는 집단에 합류한 것이었다. 군사적 재능을 인정받은 주원장은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 전투에서의 승리가 쌓이면서 그의 영향력은 커져갔다. 곽자흥의 양자가 되었고 그의 딸과 혼인하며 집단 내 입지를 굳혔다. 곽자흥이 세상을 떠난 뒤 주원장은 사실상 독립적인 세력의 수장이 되었다. 그는 다른 반란 지도자들과는 달리 체계적인 전략을 구사했다. 지역 유력자들을 포섭하고 학식 있는 인물들을 참모로 삼았다. 군유를 엄격히 하여 약탈을 금지했고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 데 주력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1356년 주원장은 남경을 점령했다. 장강 유역의 요충지인 이곳은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았다. 그는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세력을 안정시켰고 주변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남경을 중심으로 한 통치 체제가 점차 갖춰졌다. 농업을 장려하고 세금 제도를 정비했으며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다른 군벌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1360년대에 들어서며 주원장의 세력은 명실상부한 최강자로 자리 잡았다. 장강 중하류 지역을 장악했고 북쪽의 원나라 세력과 직접 대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368년 정월 남경에서 중대한 선포가 이루어졌다. 주원장은 황제로 즉위하며 새로운 왕조의 수립을 공식화했다. 국호는 명, 연호는 홍무로 정했다. 명나라의 건국이었고 그는 이제 홍무제로 불리게 되었다. 건국 선언과 함께 북벌이 개시되었다. 명의 군대는 북상하여 원의 수도 대도를 향해 진격했다. 같은 해의 여름 대도가 함락되었고 원의 황실은 몽골 초원으로 퇴각했다. 중국 대륙에서 원의 지배는 사실상 종식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홍무제는 즉위 초기부터 강력한 왕권 확립에 주력했다. 원의 제도를 일부 계승하면서도 한족 중심의 통치 체제를 재건하는 데 집중했다. 중앙집권적 체제를 강화하고 관료제를 정비했으며 토지와 세금 제도를 개혁했다. 명나라는 이렇게 혼란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극빈 농가 출신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홍무제의 통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그가 세운 왕조는 이후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명나라의 건국은 단순한 왕조 교체를 넘어 사회 전반의 재편을 의미하는 전환점이었다. 1368년 명나라를 세운 홍무제는 남경을 수도로 확정했다. 북방에는 여전히 몽골 세력이 남아 있었다.
원의 황실은 초원지대로 물러났지만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기회를 노리며 국경지대에서 끊임없이 위협을 가했다. 홍무제는 변방 방어를 강화하는 동시에 내부 체제 정비에 집중했다. 그의 통치 방식은 명확했다. 모든 권력은 황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재상제도가 폐지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1380년 홍무제는 재상 호유용을 모반 혐의로 처형하고 재상직 자체를 영구히 없앴다. 이후 중앙행정은 육부가 황제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권력 분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었다. 중앙집권 체제는 지방까지 철저히 관철되었다. 각 지역에는 황제가 직접 임명한 관리들이 파견되었고 이들의 활동은 엄격히 감시되었다.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은 가혹했으며 관리들 사이에서는 극도의 긴장감이 유지되었다. 군사조직 또한 황제의 통제 아래 재편되었다. 개국 공신들이 장악하고 있던 군권은 점차 분산되거나 회수되었다. 군대는 오로지 황제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체계로 변화했다. 홍무제의 이러한 통치는 곧 대규모 숙청으로 이어졌다. 1380년 호유용 사건이 발생했다. 재상이던 호유용이 모반을 꾀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조사가 진행되며 연루자의 범위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일부 기록에서는 이 사건으로 수만 명이 처형되었다고 전한다. 1393년에는 또 다른 대형 숙청이 일어났다. 개국 공신이던 남옥 장군이 반역 혐의로 고발되었다. 이번에도 연좌제가 적용되었고 관련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광범위하게 처벌받았다. 기록에 따라 남옥 사건으로 처형된 이들은 10,000명을 넘어섰다고도 전해진다. 처형 방식은 극도로 잔혹했다. 차형, 거열형, 능지형과 같은 극형이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형벌은 공개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연좌제 또한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한 사람의 죄가 가족, 친척, 심지어 동료와 부하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사료에 따라 처형 규모에 대한 기록은 엇갈리며 대규모 숙청이 이루어졌다는 전만은 공통적으로 전해진다. 조정은 공포로 지배되었다. 관리들은 아침에 출근하며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는 일화가 남아있다. 언제 누명을 쓸지, 언제 연루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황제의 의중을 읽고 따르는 것이 생존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홍무제는 왜 이토록 극단적인 통치를 선택했을까? 일부 기록에서는 그의 출신 배경을 언급한다. 극빈 농가 출신으로 황제가 된 그는 기존 귀족이나 문벌의 지지 기반이 없었다.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통제가 필요했다는 해석이다. 또 다른 시각도 있다. 원나라 말기의 혼란을 직접 경험한 홍무제는 왕조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반란과 분열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그의 통치 아래 명나라는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 중앙집권 체제는 견고하게 구축되었다. 다만 공포 정치가 가져온 부작용도 명확했다.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제거되었고 관리들은 위축되어 소극적으로 변했다. 창의적 정책이나 건설적 비판은 사라졌으며 오직 황제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미덕으로 여겨졌다. 홍무제의 통치는 이렇게 절대 권력과 극단적 통제로 특징지어졌다. 명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자리 잡았지만 그 기반은 수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제위 31년 동안 홍무제가 만들어낸 체제는 명나라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황제 중심의 통치 구조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고 관료들의 권한은 철저히 제한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문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후계자 문제였다. 홍무제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장자이자 황태자였던 주표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황위 계승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조정 내부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이는 훗날 명나라 초기 역사에서 또 다른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된다. 홍무제가 구축한 강력한 권력 체제는 명나라의 안정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긴장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1398년 윤호월 홍무제가 세상을 떠났다. 제위 31년 동안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황제의 죽음은 명나라에 거대한 공백을 남겼다. 후계자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지만 실제로 계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명나라는 적장자 계승 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홍무제의 장남 주표가 황태자로 책봉되어 있었고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해왔다. 기록에 따르면 주표는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한 인물로 전해지며 홍무제와는 다른 성향을 지녔다는 평가가 남아있다. 그러나 주표는 1392년 즉위를 보지 못하고 38의 나이로 사망했다. 황태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조정에 혼란을 가져왔다. 홍무제에게는 다른 아들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는 적장자 계승 원칙을 고수했다. 결국 황위는 주표의 장남인 주윤문에게 넘어가도록 결정되었다. 1398년 주윤문이 황제로 즉위했다. 건문제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22살이었다. 젊은 황제는 유학자 중심의 정치를 시도했으며 이는 홍무제 시기와 다른 방향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가혹한 형벌을 완화하고 관리들에게 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나 건문제 앞에는 중대한 문제가 놓여 있었다. 홍무제의 다른 아들들, 즉 건문제의 숙부들이 각지의 번항으로 봉해져 있었다. 이들은 변방을 지키고 지역을 통치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상당한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홍무제는 이러한 번항 제도를 통해 왕조의 기반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이는 동시에 잠재적 위협 요소이기도 했다. 건문제와 그의 측근들은 번항들의 존재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젊은 황제의 권위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력을 가진 숙부들은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었다. 특히 일부 번항들은 개국 공신 출신으로 전투 경험이 풍부했고 지역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번항 세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건문제는 즉위 직후부터 이 문제에 착수했다. 먼저 주변 번항들부터 견제하기 시작했다. 1398년 하반기 주왕두식이 처음 표적이 되었다. 법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자위가 박탈되었고 그는 서인으로 강등되어 유배되었다. 이어 대왕, 민왕 등도 차례로 제거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큰 저항 없이 진행되었다. 해당 번항들의 군사력이 크지 않았고 중앙 조정의 명령에 저항할 만한 명분도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조정 내부의 긴장은 누적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번항은 아직 손대지 못하고 있었다. 연왕 주체였다. 홍무제의 넷째 아들로 북경을 중심으로 한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홍무제 생전부터 북방의 몽골 세력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전투를 치렀고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인정받았다. 휘하에는 정예 병력이 있었으며 장수들과 병사들의 충성심도 두터웠다. 건문제의 참모들은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 연왕을 직접 건드리기에는 그의 세력이 너무 강했다. 우선 주변의 약한 번항들을 제거하여 연왕을 고립시킨 뒤 명분을 쌓아 최종적으로 제압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는 연왕에게도 명확히 전달되었다. 다른 번항들이 차례로 제거되는 것을 지켜본 연왕은 자신 역시 표적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긴장은 점차 고조되었다. 1399년 초 건문제는 연왕의 측근 인물들을 소환하거나 체포하기 시작했다. 연왕의 군사 고문이던 인물들이 조정으로 불려갔고 일부는 반역 혐의로 처형되었다. 연왕 주변의 감시도 강화되었다. 연왕은 표면적으로는 조정의 명령에 순응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대비를 하고 있었다. 군사훈련을 강화했고 물자를 비축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장수들과 긴밀히 협의했다는 기록이 있다. 조정과 연왕 간의 대립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건문제는 점진적 압박을 통해 연왕을 굴복시키려 했고 연왕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저항할 준비를 갖춰가고 있었다. 양측 모두 전면 충돌을 원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조정 내에서는 강경론과 온걸론이 대립했고 연왕 진영에서는 선제행동론과 방어론이 맞섰다. 명나라 건국 30년 만에 왕조는 내부 갈등의 위기에 직면했다. 젊은 황제와 경험 많은 숙부 사이의 긴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번항 제도가 가진 구조적 모순이 표면화된 것이었다. 1399년 중반 양측의 충돌은 이제 시간 문제로 보였다. 1399년 여름 긴장은 마침내 폭발했다. 연왕 주체는 더 이상 조정의 압박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다. 후대 기록 일부에는 그가 거병 직전 한동안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는 묘사가 등장한다. 거리를 배회하며 헛소리를 하거나 궁궐 안에서 괴성을 지르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 정신 이상이었는지 아니면 조정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 연기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실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단지 일부 사료에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이다. 확실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연왕이 실질적인 준비를 마쳤다는 점이다. 1399년 7월 연왕은 마침내 군사를 일으켰다. 명분은 간신들이 어린 황제를 농락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었다. 황제를 적으로 삼지 않고 황제 주변의 간신을 제거한다는 논리였다. 이를 정난이라 칭했다. 난리를 바로잡는다는 뜻이었다. 연왕의 군대는 북경을 출발해 남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했다. 초기 병력 규모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정군에 비해 열세였지만 연왕 측은 정예 병력과 숙련된 장수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건문제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대군을 북쪽으로 파견했고 여러 장수들에게 토벌을 명령했다. 조정군의 규모는 연왕군을 크게 압도했다. 초반 전투에서 조정군은 우세를 점했고 연왕군은 수세에 몰렸다. 그러나 전세는 쉽게 결정나지 않았다. 연왕 주체는 뛰어난 군사 지휘 능력을 발휘했다. 기동력을 살려 조정군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적절한 시기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다. 일부 전투에서는 적은 병력으로 수적 우세의 조정군을 격파하기도 했다. 장수들의 능력 차이도 전황에 영향을 미쳤다. 조정군 측에는 내부 문제도 있었다. 일부 장수들은 건문제의 번왕 제거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또한 황제의 숙부를 상대로 싸운다는 점에서 명분상 부담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다. 전투 의지가 일관되지 못했고 때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1400년 전쟁은 격화되었다. 연왕군은 하북 지역을 장악하며 세력을 확장했다. 조정군과의 대규모 전투가 여러 차례 벌어졌고 승패가 엇갈렸다. 어떤 전투에서는 연왕군이 참패를 당해 괴멸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다. 그러나 연왕은 매번 재정비에 성공했고 다시 반격에 나섰다. 전쟁이 장기화되며 양측 모두 소모전에 빠졌다. 민간인들의 피해도 커졌다. 약탈과 징발이 반복되었고 농경지는 황폐해졌다. 1401년 전세의 변화가 나타났다. 연왕군은 점차 전략적 요충지대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제남 공략에 실패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장강 이북 지역에서의 입지는 계속 강화되었다. 반면 조정군은 여러 차례 패배를 겪으며 사기가 떨어졌다. 건문제는 새로운 장수들을 임명하고 전략을 수정했지만 상황을 뒤집기는 어려웠다. 일부 조정군 장수들이 연왕 측으로 투항하는 일도 발생했다. 전황은 서서히 연왕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1402년 초여름 연왕군은 마침내 장강을 건넜다. 수도 남경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조정군의 저항은 이미 약화된 상태였다. 연왕군은 빠른 속도로 남하했고 남경 외곽에 도달했다. 내부 협조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기록도 존재한다. 남경이 함락되었다. 건문제의 행방은 이때부터 묘연해졌다. 공식 기록에는 궁궐의 불이나 그가 사망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각에서는 그가 탈출했다는 설도 제기되었다. 이후에도 건문제 생존설은 계속 떠돌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연왕 주체는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영락제였다.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그는 즉각 전국 안정에 나섰다. 건문제를 지지했던 관리들 중 일부는 처형되었고 일부는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저항하는 이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가해졌다. 건문제의 참모였던 방효유는 극형에 처해졌고 그 일족이 연좌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영락제는 번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남아있던 다른 번왕들의 군권을 모두 회수했다. 번왕 제도 자체는 유지되었지만 실질적 병력은 박탈되었다. 이들은 명목상의 지위만 유지한 채 중앙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중앙집권 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영락제는 황제 직속 기관들을 확대하고 지방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군사 조직 또한 재편되어 황제가 직접 장악하는 구조로 변화했다. 정난의 변은 명나라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약 4년에 걸친 내전을 통해 권력 구조가 재편되었고 황제권은 이전보다 더욱 절대적인 지위를 확보했다. 번왕 세력이라는 잠재적 위협 요소는 사실상 제거되었다. 영락제의 즉위는 무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그는 이후 명나라를 강력한 제국으로 이끌어간다. 건국 초기의 불안정한 권력 구조는 이제 새로운 균형을 찾았다. 내전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명나라는 다시 안정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영락제는 황제가 되었지만
그 앞에는 또 다른 과제가 놓여 있었다. 정통성의 문제였다. 그는 조카인 건문제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했다. 쿠데타를 통한 즉위였고 이는 유교적 명분론에서 정당화하기 어려운 행위였다. 조정 내부에는 여전히 건문제에 대한 충성심을 지닌 이들이 남아 있었다. 영락제는 이러한 저항을 근절해야 했다. 자신의 즉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통치의 전제 조건이었다. 그리하여 숙청이 다시 시작되었다. 건문제를 지지했던 관료들이 주요 표적이 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영락제에게 귀순했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저항을 택했다. 영락제는 이러한 저항을 용납하지 않았다. 방효유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는 건문제의 핵심 참모였으며 번항 제거 정책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였다. 남경에 함락된 뒤 체포된 그는 영락제 앞으로 끌려왔다. 기록에 따르면 영락제는 그에게 조서를 작성할 것을 명령했다. 새 황제의 즉위를 공식화하는 문서였다. 방효유는 거부했다. 그는 건문제만을 정통 황제로 인정했으며 영락제의 즉위를 찬탈로 규정했다. 기록에는 그가 영락제를 향해 격렬한 비난을 쏟아냈다고 전해진다. 영락제는 분노했고 극형을 명령했다. 능지형이 집행되었다. 이는 당시 최고 수준의 극형으로 여겨졌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절단 횟수가 달랐다. 방효유의 처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처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연좌제가 적용되었다. 방효유의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기록에는 이때 10종 멸문이 집행되었다고 전한다. 전통적으로 연좌는 구족, 즉 9부류의 친족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방효유의 경우 문인과 제자들까지 포함하여 10부류가 처형되었다는 것이다. 처형된 인원은 수백 명 규모로 추정되며 정확한 수치는 기록마다 차이가 있다. 일가족뿐 아니라 친구, 동료, 학생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다. 이는 단순한 보복을 넘어 저항의지 자체를 뿌리 뽑으려는 의도였다. 방효유 외에도 다른 관료들이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건문제, 시대의 영락제를 견제했던 이들, 쿠데타에 저항했던 이들, 새 황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들이 차례로 제거되었다. 일부는 귀양을 가거나 서인으로 강등되었지만 상당수는 처형되었다. 조정은 다시 공포로 지배되었다. 관리들은 영락제의 의중을 읽고 따르는 데 집중했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행위였다. 침묵과 수능이 생존의 전략이 되었다. 영락제는 통제와 동시에 회유책도 사용했다. 능력 있는 관료들을 등용했고 학문을 장려했으며 대규모 편찬 사업을 추진했다. 영락대전이라는 방대한 백과 사전이 편찬되었고 이는 명나라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대외적으로도 명나라는 팽창했다. 몽골, 원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정화의 대함대가 남해를 누볐다. 명나라의 영향력은 동아시아를 넘어 인도양까지 뻗어나갔다.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는 이러한 대외 활동을 뒷받침했다. 수도도 이전되었다. 영락제는 1421년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겼다. 북방 방어를 강화하고 자신의 세력 기반이었던 북경을 중심으로 삼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후 북경은 명나라의 수도로 자리 잡았고 청나라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수도가 되었다. 영락제의 통치는 1424년까지 이어졌다. 제위 22년 동안 그는 명나라를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었다. 정난의 변을 통해 얻은 권력은 철저한 통제와 확장 정책으로 구현되었다. 명나라 초기 새 황제의 시대를 돌아보면 일관된 흐름이 보인다. 홍무제는 건국과 함께 대규모 숙청을 통해 권력을 집중시켰다. 건문제는 그 체제를 개혁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영락제는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뒤 다시 통제를 강화했다. 새 황제 모두 황제 중심의 절대 권력 체제를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다. 명나라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안정을 얻었다. 중앙집권 체제는 견고했고 행정 조직은 효율적으로 작동했다. 경제는 성장했고 문화는 융성했다. 명나라는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그 안정의 이면에는 긴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관료들은 황제의 뜻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창의적 정책이나 비판적 사고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제도는 경직되었고 변화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졌다. 이러한 구조는 명나라 중후기까지 이어졌다. 황제권은 강했지만 실질적 통치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환관 세력이 득세하며
정치적 혼란이 반복되었다. 초기에 구축된 통치 방식의 영향은 명나라 전체 역사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명나라는 결국 1644년에 멸망했다. 276년의 역사였다. 멸망의 원인은 복합적이었지만 경직된 통치 체제와 변화 대응 능력의 부재도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홍무제에서 영락제로 이어지는 명나라 초기 역사는 강력한 중앙집권이 어떻게 국가를 안정시키면서도 동시에 장기적 취약성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질서와 안정은 확보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유로운 비판과 제도적 유연성은 크게 제한되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기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명나라 초기는 강력한 통제 위에 세워진 안정의 시대였으며 그 기반에는 수많은 희생이 존재했다고.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명나라 초기의 선택들은 당시에는 질서와 안정을 가져왔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긴장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권력이 어떤 대가 위에 서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록 속에 남은 역사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기록에 근거한 역사로 찾아뵙겠습니다.